남편의 차가 충돌 사고를 당해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내가 막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려던 찰나 남편의 변호사가 나타나 남편의 모든 재산이 그의 내연녀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즉시 볼펜을 던져버리고 의사에게 말했다. 심폐소생술 하지 마세요. 생명 유지 장치 끄고 바로 화장터로 보내세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새벽 2시. 병원 복도는 길고 고요하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소독약 냄새가 내 폐의 모든 세포로 스며들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지윤. 32살의 여자다. 나는 지금 병원의 하얀 복도를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얇은 비단 잠옷 차림에 실내화만 신은 채였다. 악몽을 꾸다 갑자기 일어난 탓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이 악몽은 내가 꾸었던 어떤 꿈보다 100배는 더 끔찍했다. 불과 30분 전,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우리 부부의 넓은 집안의 정막을 깼다. 수화기 너머로는 교통경찰의 진지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평생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 민준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집 문을 어떻게 잠갔는지, 택시를 어떻게 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오직 민준이 무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남편은 오늘 밤 지방에 업무상 회의가 있다고 했었다. 그런데 왜 도심 외곽의 가평 고급 별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단 말인가? 하지만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모든 의심을 집어삼켰다. 나는 원무과로 달려갔다. 극심한 혼란에 빠져 목소리가 떨렸다. 제 남편은 어디 있나요? 어느 응급실로 실려갔죠? 당직 간호사는 내 몰골을 걱정스레 바라보며 복도 끝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곳을 가리켰다. 나는 다시 달렸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응급실 앞. 붉은 불빛은 마치 피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그 안에서 생명을 건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젊은 교통경찰이 내게 다가왔다. 익숙한 가죽 지갑과 화면이 산산조각난 민준의 휴대전화를 건넸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의 아내분 되십니까? 과속이 너무 심했습니다. 통제력을 잃고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어요.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차 전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났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물건들을 받았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빨리 달렸어? 한밤중에 대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했던 거야?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모든 생각이 끊겼다. 이마에 땀이 맺힌 중년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내리고 나를 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환자분 아내 되십니까? 상태가 아주 위독합니다. 심각한 두부 손상에 다발성 장기 손상이 있고 뇌에 광범위한 출혈이 생겨 뇌압이 극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뇌압을 낮추기 위해 당장 개두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몇 분만 더 지체하면 우리도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 눈앞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다. 온갖 위험성에 대한 단어들로 가득했다. 수술대 위에서 사망할 확률, 평생 식물인간으로 지낼 높은 가능성 등. 선생님, 제발요.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나는 애원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10년을 함께했다. 민주는 내 세상의 전부였다. 최근 일 때문에 우리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을지언정 그를 잃는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볼펜을 건넸다. 지금 당장 서명해 주셔야
수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었다. 눈물 때문에 종이 위에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볼펜 끝이 막 종이에 닿으려던 순간 크고 차가운 손 하나가 갑자기 나를 제지했다. 잠시만요, 지윤 씨. 아직 서명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고 억눌린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긴 그는 이 혼란스럽고 비통한 병원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최 변호사였다. 민준이 6개월 전 회사의 법무를 위해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이 위독해요. 서명해서 살려야 하니까 이거 놔요. 나는 내 손을 빼내려 소리쳤지만 최 변호사의 힘은 완강했다. 그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감정 없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지훈 씨, 저는 제 의뢰인인 민준 씨의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법적 문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더니 옆에 있던 철제 탁자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이것은 민준 씨가 3개월 전에 작성하고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최 변호사는 주변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본인 민준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자택, 최고급 아파트 2채, 차량, 은행 예금, 그리고 정보기술 IT 회사의 모든 지분을 포함한 전 재산을 단 한 명의 상속인 수아 씨에게 물려줍니다. 수아라는 이름이 벼락처럼 내 귓가에 울려 퍼지며 내 숨을 탔게 했다. 수아, 민준이 그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일 뿐이라고 내게 맹세했던 그 어리고 예쁘고 순진한 수습사원. 회사가 처음일 때 내가 친동생처럼 아끼고 가르치기까지 했던 그 여자. 최 변호사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피가 흐르는 내 심장에 또 한 번의 비수를 꽂았다. 지윤 씨, 유언장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아 씨가 유일한 상속인이며 모든 결정권을 가집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몸속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최 변호사의 말들이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게 내 심장을 베어냈다. 나의 청춘 10년, 내 경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어 민준의 밥 한 끼, 잠자리 하나까지 챙기며 헌신했던 10년. 그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1원 한 푼까지 아껴 모았던 시간들. 허름한 단칸방에서 컵라면만 먹고 버티던 날들을 함께 이겨내어 지금의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나를 무참히 지워버렸다. 안지 겨우 1년 남짓된 어린 여자에게 모든 것을 넘긴 것이다. 목구멍까지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의사가 나와 최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걱정스럽고 초조한 표정으로 재촉했다. 보호자분, 제발 결정해 주십시오. 뇌출혈로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초가 지날수록 생존 확률이 떨어집니다. 의사에게 재산 문제 따위는 알 바 아니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서명 하나가 필요할 뿐이었다. 나는 손에 들린 수술 동의서를 내려다보았다. 수술 예상 비용, 중환자실 입원 비용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숫자들이 갑자기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최 변호사는 내 망설임을 간파하고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지윤 씨, 한 가지 더 중요한 조항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민준 씨의 모든 재산은 이미 수아 씨에게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서에 서명한다면 수술이 실패하여 남는 빚이든 민준 씨가 식물인간이 되어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병원비든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돈은 수아 씨에게 상속된 재산에서는 단 한 푼도 지불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본인의 재정 능력을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내 얼굴에 끼얹어진 한 바구니의 얼음물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의 모든 슬픔과 걱정을 깨끗이 씻어내고 나를 각성시켰다. 오늘 밤 민준의 업무 출장은 사실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별장으로 향하던 밀월 여행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저 허수아비이자 내 집안의 고급 파출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가 이 서류에 서명한다면 나를 배신한 남자를 살리기 위해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내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재산으로 그 두 인간이 희희낙낙하며 살아가는 꼴을 지켜봐야만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빚에 허덕이며 그들은 나의 멍청함을 비웃으며 행복하게 살겠지. 아니, 나는 천사가 아니며 그렇게 멍청하지도 않다. 나의 희생은 짓밟혔다. 나의 존엄성은 모욕당했다. 10년의 결혼 생활. 마지막 순간에 그는 나를 타인 취급했다. 아니, 타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다. 네가 그토록 무정하다면 나를 탓하지 마라. 네가 은혜를 모른다면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최 변호사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 담긴 도발과 멸시가 보였다. 그는 내가 울고 매달리고 소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너무 큰 고통은 마비로 변했다. 그리고 그 마비 속에서 내 안에 전혀 다른 사람이 깨어났다.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무자비한 내가 나는 기다리고 있는 의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볼펜을 쥐고 있던 손을 들어 올렸다. 최 변호사와 의사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나는 서명하는 대신 손바닥을 펼쳤다. 볼펜이 차가운 병원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치 우리 결혼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 같았다. 나는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선생님, 심폐소생술 하지 마세요. 생명유지장치 끄고 바로 화장터로 보내세요. 내 말은 폭탄처럼 떨어져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의사는 눈을 크게 뜨고 말문이 막혔다. 최 변호사는 멍해졌다.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사라지고 완벽한 충격으로 바뀌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미쳤어요? 당신 남편이잖아요.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시선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남편이요. 내연녀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아내에겐 빚만 떠안기려는 남편이죠. 전 그런 부류의 남편을 살릴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수아 씨와 변호사님이 그를 살리고 싶다면 당신들 돈으로 살리세요. 내게 있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유언장을 읽은 순간부터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혼란과 경악, 어린 시선들을 등진 채였다. 하지만 내가 채 멀어지기도 전 승강기 쪽에서 날카로운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 어딨어.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통통한 체격의 여자가 폭풍처럼 달려왔다. 시어머니, 박여사였다. 늘 나를 친딸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쓰는 돈 1원 한 푼까지 철저히 계산하던 여자. 그녀는 달려오다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다. 내 옷자락을 쥐고 거칠게 잡아당겼다. 지훈아, 너 여기서 멀뚱히 서서 뭐 하는 짓이야? 왜 내 아들 안 살려? 내 아들 죽일 셈이야? 박 여사는 매서운 기세와 강렬한 파스 냄새를 풍기며 태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녀는 내 멱살을 잡고 내가 넘어질 정도로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의 비명이 병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무슨 며느리야. 독사 같은 년. 지 남편이 죽어가는데 돈 아깝다고 수술을 안 시켜? 내 아들 죽이고 재산 다 독차지하려는 거지? 이 짐승만도 못한 년, 악마 같은 년,
사람들아, 여기 남편 죽이는 며느리 좀 보소. 그녀의 비난은 날카로운 단검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아마도 민준의 배신이 주는 고통이 너무 커서 이런 싸구려 촌극에는 마음이 무뎌진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 옷을 찢을 듯이 당기는 것을 가만히 둔 채로 서 있었다. 10년 동안 밥상을 차려바치며 어머니라 불렀던 여자를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집안의 소문꾼으로 유명한 시모의 여동생, 작은 어머니까지 가세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형님 불쌍해서 어째. 아들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는 년한테 물렸네. 지윤아, 네 남편이 숨 넘어가고 있어. 서명 안 하면 넌 살인자나 다름없어. 나중에 저승 가서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마치 내가 천하의 죗값을 치러야 할 죄인인 것처럼 나를 향했다.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는 저 여자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옷을 쥐고 있는 박 여사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다. 구겨진 옷깃을 정리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어머니, 연기 다 끝나셨어요? 끝나셨으면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드님이 왜 새벽 2시에 도심 외곽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지 아세요? 어딜 가고 있었는지, 누굴 만나러 갔는지 아시냐고요? 박 여사는 내 단호한 태도에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소리쳤다. 그 녀석이 어딜 가든 내가 알게 뭐야. 넌 그의 아내야. 남편 살리는 게 네 책임이지. 돈 아끼려고 수작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집안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 다 알아?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쓰고 비꼬는 웃음이었다. 나는 구석에 서서 상황이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 몰라 창백해진 최 변호사를 가리켰다. 박 여사와 작은 어머니 그리고 구경꾼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기 최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드님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뭘 남겨뒀는지 똑똑히 물어보시라고요. 박 여사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최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최 변호사는 망설이며 분노한 노인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민준 씨가 이미 유언장을 썼어요.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남편 차, 은행 예금, 회사 지분까지 전부 다요. 전부 내연녀 수아 씨한테 물려줬다고요. 저한테 남긴 건 한 푼도 없고 어머니 노후를 위해 남긴 것도 1원 한 장 없어요. 내 말은 펄펄 끓는 물을 박 여사의 얼굴에 쏟아부은 것과 같았다. 그녀는 굳어버렸다. 입을 떡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커다랗게 떴다. 옆에서 떠들던 작은 어머니도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주변이 무섭도록 고요해졌다. 응급실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정적을 채울 뿐이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거짓말. 내 아들이 날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데 근본도 없는 년한테 모든 걸 줄 리가 없어. 변호사 양반, 말해봐. 전현이 거짓말하는 거지?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모님, 민준 씨가 그런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일한 상속인은 수아 씨입니다. 변호사의 확인 사살은 박 여사의 모든 희망을 박살내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들을 잃는 슬픔은 아직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을 잃었다는 고통은 이미 그녀를 덮쳐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직 씁쓸한 쾌감만이 존재할 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찼다. 이제 모든 재산은 수아 씨 겁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들고 살아나도 평생 식물인간일 거라고요.
어머니의 금쪽 같은 아들 살리고 싶으시면 수아 씨한테 전화해서 돈 내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시골에 있는 땅이랑 집 다 팔아서 살려내시든가 하세요. 전 남입니다. 남편이 이미 절 쫓아냈으니 제겐 아무 의무도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돌려 승강기로 향했다. 내 등 뒤로 박 여사의 절망적인 비명이 들려왔다. 아이고, 민준아. 내 아들아. 네가 어쩌다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어? 그년한테 돈을 다 퍼주고 어미는 굶어 죽게 내버려도 그녀의 울음소리는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처절했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에 대한 뼈저린 미련 때문이었다. 나는 승강기에 올라타 닫힘 버튼을 눌렀다. 금속 문이 천천히 닫히며 나를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 지옥으로부터 분리해 주었다. 병원을 빠져나와 유령처럼 고요한 새벽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 정신을 깨웠다. 나는 친정으로 가지도 않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택시를 타고 민준과 내가 살던 집으로 향했다. 크고 화려한 집은 이제 너무나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다. 민준의 물컵은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고 그의 실내화는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의 주인은 이제 나에게 완전한 타인이었다. 불을 켜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을 걸어 2층에 있는 그의 서재로 올라갔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이대로 맨손으로 쫓겨날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그 두 인간이 내 고통 위에서 희희낙낙하는 꼴을 절대 볼 수 없었다. 민주는 주도면밀한 사람이었다. 중요한 서류는 항상 서재 금고에 보관했다. 금고 비밀번호가 그의 생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전자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열쇠를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10년의 세월. 나는 그 누구보다 그의 버릇을 잘 알았다. 그는 중요하고 은밀한 물건을 낡고 뜻밖의 물건 속에 숨기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 손전등 불빛을 켰다. 책상 서랍들을 뒤지고 옷장을 뒤졌다. 마침내 옷장 구석에서 낡은 가죽 지갑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수습사원 시절 받은 적은 월급을 쪼개어 그에게 처음 선물했던 지갑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상자를 열어 지갑을 꺼내 안쪽에 비밀칸을 더듬었다. 예상대로 작은 황동 열쇠 하나가 툭 떨어졌다. 심장이 뛰었다. 열쇠를 꽉 쥐었다. 마치 내 운명을 움켜쥔 것 같았다. 서재로 돌아와 굳게 닫힌 금고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는 현금은 별로 없었다. 서류철 몇 개와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다. 전부 바닥으로 꺼내어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내 눈길을 끈 것은 사진 뭉치였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민준과 어린 여자의 나체 사진, 그리고 음란한 사진들이 드러났다. 수아였다. 그녀는 내 남편의 품에 뱀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유혹과 도발로 가득했다. 사진의 배경은 호화 요트, 최고급 휴양지 등 민준이 내게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했던 비싼 장소들이었다. 사진들 밑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환자명 수아, 임신 8주. 촬영 일자는 이틀 전이었다. 종이를 내려다보며 내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이미 아이까지 가졌던 거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 유언장을 썼구나.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나를 치워버리려 했던 거다. 그들의 새로운 가족을 위해 길을 닦고 최고의 것들을 쥐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사진들을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내용물을 뒤졌다. 금고 구석에 작은 은색 휴대용 저장 장치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민준의 개인용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며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들이 나타났다. 가장 최근 폴더를 열었다. 민준과 수아 사이의 음성 메시지와 문자 대화 갈무리 화면들이었다. 이어폰을 끼자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가 내뱉는 말들은 내게 지독한 혐오감을 안겨주었다. 자기야, 임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했어. 집에 있는 저 늙은 마녀, 쫓아낼 방법 다 찾아놨어. 재산은 벌써 자기 이름으로 빼돌리고 있고 유언장도 다 써놨어. 이번 토지 거래만 끝나면 우리 합법적으로 같이 살 수 있어. 수아의 애교 섞인 대답이 이어졌다. 그래도 그 여자 그 집에 산지 오래됐잖아. 순순히 나갈까? 행패 부려서 오빠 평판 다 망치면 어떡해? 민준이 웃었다. 걱정 마. 그 여잔 멍청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안 나가면 빈손으로 알아서 기어나가게 만들 방법이 있으니까 오빠만 믿어. 눈물이 자판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발린 비수처럼 내 가슴을 푹푹 찔렀다. 나는 내가 존중받는 아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늙은 마녀, 멍청한 장애물일 뿐이었다. 나의 헌신, 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겐 그저 웃음거리였던 것이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저장 장치의 모든 자료를 내 컴퓨터로 복사했다. 이 모든 것을 보관할 것이다. 이것은 내 증거이자 나를 위해 정의를 쟁취할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주변에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의 추악한 배신과 잔인함을 증명하는 것들이 널려 있었다. 넓은 서재는 어둠과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컴퓨터 열을 식히는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마치 우리 결혼의 시체 위를 날아다니는 파리떼의 날갯짓 같았다. 자료 복사를 마친 뒤 남은 물건들을 뒤졌다. 땅 문서와 차량 계약서 말고도 내 손끝에 맨 밑에 깔려 있던 파란색 통장 하나가 걸렸다. 호기심에 통장을 펼쳤다. 예금주 이름은 박 여사, 시어머니였다. 나는 조금 놀랐다. 박 여사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평범한 시골 노인이었다. 아들 금고에 숨겨둘 만큼 돈을 모을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거래 내역을 넘겨보던 나는 완전히 굳어버리고 말았다. 이 계좌는 2년 전에 개설되었고 매월 5일마다 5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규칙적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입금자명이었다. 통장에 찍힌 글자들이 내 시야를 어둡게 만들었다. 수아 약값, 수아 용돈, 수아 어머니 생신, 수아. 언제나 수아였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눈을 비비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의 내연녀가 무려 2년 동안 내 시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다. 2년. 박 여사는 민준과 수아의 관계를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내연녀에게 돈을 받았으면서 내 앞에선 착하고 소박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했던 것이다. 그녀가 계란과 신선한 채소를 들고 찾아왔던 때가 떠올랐다. 지윤아, 네가 일하랴, 남편 챙기랴, 고생이 많다. 널 보면 참 딱해.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는 늘 다른 가족들을 들먹이며 눈치를 주었다. 저 집은 애가 셋인데 우리 집은 왜 이리 조용한지 몰라. 애 못 낳는 여자는 쓸모가 없지. 알고 보니 그녀는 내가 손주를 안겨주지 못한다고 나를 깔보고 있었고, 그래서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외도를 묵인한 대가로 돈까지 챙기면서 말이다. 월 50만 원. 그것이 그녀 양심의 가격이었다. 엄마라는 사람으로서 며느리의 행복을 팔아넘긴 가격.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남편 하나만 잃은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나는 수년 동안 사기꾼 소굴에서 살고 있었다. 엄마부터 아들까지 그들 온 가족이 나를 호구로 취급하고 착취해왔던 것이다. 심장 속에서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통장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통장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모든 거래 내역과 메모를 선명하게 남겼다. 이것은 박 여사의 공범 행위를 증명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 싶겠지. 좋아. 그 더러운 진짜 밑바닥이 까발려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통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고를 닫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민준과 나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사진을 떼어냈고 유리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유리 조각들을 밟으며 방을 나섰다. 더 이상 미련을 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부터 예전에 나약하고 순종적이던 지유는 죽었다. 어느새 해가 떴다. 아침에 옅은 햇살이 나뭇잎을 뚫고 작은 골목길에 조용한 찻집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제일 구석자리에 앉아 혜진과 마주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그녀는 지금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으로 유명한 변호사였다. 혜진은 내 지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을 보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체온이 내게 약간의 힘을 주었다. 지윤아,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 그녀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전문가다웠다. 네가 보낸 유언장 사본이랑 증거들 다 봤어. 상황이 좋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은 아니야. 민준 선배가 주도 면밀하긴 했어도 너무 자만했고 법을 우습게 봤어. 혜진은 얇은 평판 컴퓨터, 태블릿을 켜서 내가 찍어보낸 유언장 조항들을 가리켰다. 첫째, 수아에게 전부 물려준다는 유언장에 대해. 형식상으론 그 재산이 온전히 본인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면 합법일 수 있어. 하지만 혜진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이 재산의 대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거야. 집, 아파트 두 채, 회사 지분 전부다. 그건 너희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그가 아무리 유언장을 썼다 해도 부부 공동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맘대로 다 넘길 수는 없어. 나는 혜진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이해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난 뭘 해야 해? 공증까지 받은 거라 수아 쪽은 벌써 모든 걸 차지하려고 준비 중일 텐데. 혜진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유언장이라는 건 작성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 민준 선배는 식물인간 상태지. 아직 죽지도 않았고 법적 의사결정 능력도 없어. 수아는 아직 명예 이전의 첫 단추도 꿰지 못해. 하지만 걔네가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혜진은 마치 내게 구명조끼를 던져주듯 명확한 법적 계획을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 법원에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야. 목적은 남은 채무 변제 확보 및 부부 공동재산, 분할 청구권 보전이야.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이 떨어지면 수아가 그깟 유언장 쪼가리를 들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못해. 집도 못 팔고 은행에서 돈도 못 빼. 두 번째 단계. 혜진이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유언장 작성의 불법성과 부도덕성을 공격할 거야. 너한테는 외도 증거가 있고 내연녀를 부양하기 위해 공동자금을 빼돌린 증거도 있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내연녀에게 빼돌리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야. 우리는 수아에게 넘어간 돈을 무효화하고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거야. 혜진의 말을 듣고 있으니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다. 탐욕스러운 자들을 위한 법에 허점이 있다면 그 법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에겐 핍박받는 자를 위한 방패도 되는 법이었다.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분노를 담아 물었다. 혜진이 피식 웃었다. 내연녀한테 아들 입막음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아주 훌륭한 숨겨진 패네. 일단은 가만히 둬. 불쌍한 시어머니 행세 계속하게 내버려둬. 적당한 때에 그 통장 내역 하나면 만인 앞에서 그 여자 얼굴에 제대로 침을 뱉어줄 수 있으니까.
혜진은 인맥도 넓고 일 처리도 기가 막히게 빠른 진정한 유능한 변호사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나조차 놀랄 정도로 신속했다. 만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혜진에게서 좋은 소식이 담긴 전화가 왔다. 법원이 우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은닉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덕분이었다. 가처분 명령은 즉각 발동되었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모든 시도를 막는 굳건한 철조망이 되어 주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이슬비를 바라보았다. 지금쯤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혼란을 상상했다. 민준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주식 계좌, 부동산이 모조리 동결되었다. 수아, 그 어린 내연녀가 민준이 몰래 만들어준 가족 카드를 들고 명품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훤했다. 왕좌에 앉을 준비를 하며 한껏 들떠 있었겠지. 제일 비싼 옷과 내가 꿈도 못 꿔본 고가의 가방을 고르고 오만하게 신용카드를 내밀었을 것이다. 하지만 직원이 결제가 거절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띄었던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남들 앞에서 당하는 그 수모에 그녀는 길길이 날뛰겠지.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 거다. 하지만 민준은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다. 결국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 테고 그때부터 그들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다. 내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탁자 위에 휴대전화가 징징 울렸다. 화면에 최 변호사라는 이름이 경고등처럼 깜빡였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벨소리가 끊길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이내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전화를 받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었다. 최 변호사가 소리쳤다. 그 가식적이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윤 씨,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짓입니까? 왜 제 의뢰인의 자산에 가압류를 거는 거죠? 가식적이던 유언장에 따른 합법적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거 모릅니까?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시죠? 전 법적 아내로서 부부 공동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요. 당신은 유언장이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제 남편이 우리 돈을 자기 내연녀한테 썼다는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건 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겠죠. 훌륭한 변호사님이시니 저보다 법적 절차는 훨씬 잘 아실 텐데요. 말장난하지 마시오. 최 변호사가 윽박질렀다. 그의 당황한 목소리가 나를 더욱 즐겁게 했다. 경고하는데 수아 씨가 이 충격으로 임신에 문제라도 생기면 당신이 다 책임져야 할 겁니다. 당장 가처분 취소하세요. 우리 만나서 좋게 합의할 수 있잖습니까? 나는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내 목소리에는 얼음이 박혀 있었다. 합의요. 당신이 그 유언장 들이밀면서 날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 합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나 있습니까? 이제 와서 늦었어요. 수아 씨한테 전하세요. 앞으로 갈 길이 멀 테니 몸 조심하라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전화기를 채 내려놓기도 전에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 여사였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두 번째 태풍이 몰아칠 차례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박 여사의 찢어지는 듯한 앙칼진 목소리가 울렸다. 야, 이 지윤이 년아. 너 우리 집안 다 말려 죽일 작정이야? 수아가 울면서 전화했어. 네가 돈줄을 싹 다 묶어버렸다고. 걔가 당장 먹고 살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냐. 애 약값이며 밥값까지 네가 다 훔쳐간 거냐.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법대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묶어둔 것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 씨가 어머니 앞으로 매달 꼬박꼬박 입금해주던 그 비밀 통장은 동결 안 됐으니까요. 그거 찾아다 쓰세요.
어머니 쓰시기엔 충분할 테니까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박 여사는 무언가 변명하려 더듬거리더니 갑자기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아마 내가 그 비밀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다. 그녀의 침묵이야말로 죄 지은 자의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3일 후 민주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큰 고통을 주지 않았다. 배신으로 인해 이미 고통조차 마모되어 버린 탓이리라. 남편의 장례는 내가 주관했다. 남은 애정 때문이 아니라 서류상 아내로서 치러야 할 마지막 법적 의무였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의 한 소박한 장례식장을 택했다. 모든 것을 간소하게 그리고 빨리 끝내도록 지시했다. 요란한 조가도 화려하고 거대한 조화도 없었다. 그저 이제는 타인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민준의 웃는 영정사진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나는 상복을 입고 관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다. 눈은 건조했고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조문객은 적었다. 대부분 과거 거래처 사람들이나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이었다. 분위기는 침울했고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쑥덕거리며 나를 살피다 이내 영정사진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다. 박 여사가 두 친척의 부축을 받으며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예전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한바탕 소란을 피울 기세였다. 그녀는 초라한 빈소를 둘러보더니 나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지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들이 번듯한 회사 대표인데 장례식 꼬라지가 이게 뭐야? 무슨 노숙자 장례 치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돈 써서 장송 악단도 부르고 꽃도 꽉꽉 채워놓고 온 집안 사람들 다 먹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지.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가을 호수처럼 차분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화려하게 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하지만 지금 민준 씨 명의의 모든 재산과 예금은 법원 명령으로 묶여 있어요. 전 단 1원도 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가진 돈은 딱 화장 치를 비용뿐이에요.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악단 부르고 비싼 밥 먹이고 싶으시면 어머니 돈 쓰시거나 수아 씨한테 돈 가져오라고 하세요. 결정권은 어머니한테 드릴게요. 어머니 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박 여사는 목이 졸린 사람처럼 통곡을 멈췄다. 그녀는 상황을 눈치챘고 무엇보다 자기 목숨보다 돈을 더 아끼는 사람이었다. 아들 장례식에 그 비밀 통장에 돈을 쓰라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원망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눈치를 살피며 결국은 슬픔에 빠진 가여운 어머니 연기를 하며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빈소에 다시 정적이 깔렸다. 발걸음 소리와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불경 소리만이 들렸다. 박 여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나를 몰래 힐끔거릴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순종적으로 고개 숙이던 며느리도 언제나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마치 바위처럼 차갑고 홀로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들의 이해나 동정 따위는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무대의 마지막 절정을 위해 수아와 최 변호사가 이대로 장례식을 끝나게 두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그들에겐 수아의 위치를 합법화하고 사람들과 친척들의 동정심을 사기 위한 무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민준의 장례식장이야말로 그 완벽한 무대였다.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은 빗방울보다 더 차가워 보였다. 망자조차 편히 쉬지 못하고 그들의 더러운 계획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었다. 오전 10시 연결식이 다가왔다. 빈소의 공기는 더욱 텁텁하고 무거워졌다. 나는 베일을 고쳤었다.
이대로 조용히 끝날 수도 있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명장면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니까.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에 큰 문이 벌컥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입장하는 낯선 일행을 향했다. 선두에는 수아가 있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상복 대신 고급스러운 검은색 양장에 우아한 검은 외투를 걸치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검은색을 입었지만 완벽하게 화장한 상태였다. 이 비통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러운 차림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조심스레 쓰다듬고 있는 불룩한 배였다. 진지한 표정의 최 변호사가 그녀의 곁을 지켰고, 뒤에는 양복을 입고 검은 안경을 낀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자기적이고 위협적인 등장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참석자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수아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거만하게 걸어들어와 제단 앞으로 직행했다. 그녀는 제단 앞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크고 과장된 울음소리였다. 오빠, 왜 우릴 두고 먼저 가버렸어?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 흑흑. 그녀의 독한 향수 냄새가 향냄새를 덮어버려 구역질이 났다. 유부남의 영정 앞에서 아름다운 임산부가 통곡하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조문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 변호사가 옆에 서서 헛기침을 하더니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다. 그는 큰 소리로 선언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저는 고인의 합법적인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인의 뜻을 대신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수아 씨는 고인이 생전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고인의 유일한 혈육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인의 유언장에 따라 수아 씨와 이 아이가 전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고인의 약혼녀이자 아이의 어머니로서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람들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 수아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왔다. 그들은 나를 패배자로 바라보았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대놓고 버림받은 비참한 아내로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 가짜 슬픔 뒤에는 도발과 승리감이 숨어 있었다. 지은 언니, 언니가 상처받은 건 알지만 오빠 마음 이해해줘. 오빠는 자기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했을 뿐이야. 이제 그만 오빠를 편히 보내줘. 나는 두 손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뻔뻔함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었다. 내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분노에 휘둘려선 안 된다. 나는 화려한 옷을 입은 수아, 최 변호사, 그리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내 안에 차오르는 감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완벽한 혐오였다. 수아는 울면서 자기 배를 쓰다듬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정교하게 계산된 것들이었다. 오빠, 우리 아이는 아빠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나게 생겼어. 이제 누가 우릴 지켜주지? 오빠, 우리 아들이 발길질을 해. 오빠도 느껴져? 아들이라는 단어를 그녀는 집요하게 반복했다. 그것은 남아선호 사상이 깊이 박힌 시댁 어르신들의 욕망을 정확히 타격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시숙과 시고모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나를 향한 시선이 비난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어쩐지 민준이가 왜 밖으로 돌았나 했더니 저 여자 얼굴이 저렇게 도끼만 가득하잖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첩이긴 해도 아들을 품고 있다잖아. 우리 집안의 축복이지. 지윤이 저거 아주 독종이네. 남편 죽여놓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거 봐. 돈은 지 혼자 다 꿀꺽하고 조카한텐 국물도 안 주겠다 이거지. 그 모진 말들이 내 귀에 또렷하게 꽂혔다.
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던 박 여사마저 손주, 그것도 아들이라는 소리에 눈이 뒤집혔다. 그녀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박 여사는 수아에게 다가가 첩을 꾸짖기는커녕 애지중지 부축했다. 그게 정말이냐, 아가? 네가 품은 게 아들이야? 수아가 끄덕였다. 네, 어머님. 오빠가 얼마나 이 아이를 기다렸는데요. 이름도 벌써 민재라고 지어놨는걸요. 그 말을 듣자 박 여사는 눈물을 쏟았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이고, 부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서도 씨를 남겨놨구나. 아가, 울지 마라. 애한테 안 좋다. 내가, 이 할미가 널 지켜주마. 박 여사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철천지원수라도 되는 양분노로 가득했다. 봤냐, 지윤아? 네가 애를 못 낳으면 남이라도 낳게 둬야지. 어디서 주제넘게 질투를 하고 내 손주를 해코지하려 들어. 여론이 역전된 것을 확인한 최 변호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게 다가왔다.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다. 지윤 씨, 당신의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 똑똑히 보이십니까? 당신은 실패한 아내를 넘어 잔인한 인간입니다. 민준 씨가 위독할 때 수술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치졸한 법적 수단으로 재산을 동결해서 수아 씨와 뱃속의 아이를 굶겨 죽이려 하고 있죠. 이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를 가난 속에서 태어나게 할 셈입니까? 양심도 없습니까? 나 홀로 그 모든 비난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시댁 전체,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 나를 악마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나를 감쌌다. 조심스레 수아를 챙기는 박 여사, 그리고 내연녀에게 안부를 묻는 친척들을 보았다. 가슴속에 지독한 쓴맛이 번졌다. 나의 10년 헌신은 저 여자의 부른 배 하나만도 못한 것이었구나. 소위 가족이니 사랑이니 떠들어대던 것들이 이토록 싸구려였고 쓰레기 같았구나.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찼지만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과부 행세를 하는 수아, 배를 부여잡은 그녀, 손주 소식에 희희낙낙하는 시어머니를 차례로 노려보았다. 그들은 내가 졌다고 생각했다. 가족과 도덕이라는 이름의 압박에 짓눌려 굴복할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나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었다. 나는 천천히 마이크가 있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내 구두 굽소리가 조용한 식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이 악녀가 대체 무슨 말을 할지 숨죽여 기다렸다. 나는 당장 입을 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식장의 음향장치에 연결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완벽하게 단단했다. 나는 수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육중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수아 씨, 제 남편을 위해 눈물을 아주 잘 흘리시네요. 그 사람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걸 주고 싶어 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 건지 어디 한번 들어보시죠. 수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복사해둔 음성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민준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최 변호사한테 유언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쓰라고 해. 재산은 싹 다 수아 앞으로 돌려놔. 지은이 그년한텐 단 1원도 떨어지면 안 돼. 10년을 종년처럼 부려먹었으면 됐지.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 수아에 낳으면 적당히 핑계대서 집에서 쫓아낼 거야. 내 돈은 내 자식 새끼 거지. 돌성녀 같은 연돈이 아니라고. 식장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멈추고 완벽한 경악만이 남았다. 민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이번엔 최 변호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걱정 마, 변호사. 조항 다 넣어놨지. 지은이가 수술동의서 사인 안 하거나 지랄 떨면 병원비고 빚이고 다 그 여자가 떠안게 만들었어.
아주 목줄을 단단히 쥐어놨지.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건 수아와 통화하며 낄낄거리던 민준의 웃음소리였다. 자기야, 걱정하지 마. 회사 돈도 내가 조금씩 빼돌리고 있어. 가짜 계약서 내가 다 도장 찍었어. 돈은 자기 계좌로 꽂힐 거야. 아무도 몰라. 그 지훈이년 일원 한 장 아끼겠다고 궁상 떨더니 빈털털이 된 거 알면 열받아서 피꺼소 타겠지? 축축. 나는 녹음된 음성을 껐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동시에 재단 뒤 대형 화면에 민준과 수아의 낯뜨거운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방금 전까지 내게 욕을 퍼붓던 시댁 식구들을 향해 말했다. 아주버님, 고모님들,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10년 동안 함께 피땀 흘려번 돈을 내연녀한테 갖다 바친 남편입니다. 아내는 빈손으로 빚더미에 앉혀 쫓아낼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고요. 그런 인간을 살렸어야 한다고요? 왜요? 그 두 년 놈들이 내가 모은 재산으로 호화롭게 사는 꼴 보면서 전 길거리 나앉아 구걸이라도 하라고요? 수아는 뻣뻣하게 굳었다.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덜덜 떨며 더 이상 배를 쓰다듬지도 못하고 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최 변호사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만 바라볼 뿐 내가 들이민 증거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수아에게 다가갔다. 이 아이가 사랑의 결실이라고? 아니, 탐욕의 찌꺼기일 뿐이야. 너희는 불륜을 저지르면서 인간의 도리 따윈 개나 줬어. 그러니 이제 와서 누구한테 동정을 바라는 거지?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엔 비난의 화살이 그들을 향해 있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사기꾼, 꽃뱀년. 어쩐지 지윤이가 수술을 안 시키더라. 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뺨을 갈겼을 거다. 박 여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기 아들의 영정사진과 수아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녀가 꿈꾸던 손주와 재산이라는 달콤한 미래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아들을 변호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아직도 저 여자 편드실래요? 수아한테 매달 50만 원씩 입금받던 그 통장, 저한테 완벽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참에 식장 대형 화면에 띄워서 온 집안 사람들 다 보게 해드릴까요? 며느리 뒤통수 치고 내연녀 돈에 영혼 팔아넘긴 시어머니가 얼마나 추악한지 온 동네방네 까발려 드려요? 박 여사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내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돈 50만 원에 아들의 불륜을 눈감아준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다. 평생을 목숨처럼 지켜온 그 얄팍한 체면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었다.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더니 어지러운 척 연기를 하며 의자로 쓰러졌다. 아이고, 나 어지러워. 내 심장. 책임을 회피하려는 싸구려 연기였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아수라장이 된 빈소를 한 번 쓱 훑어보고 장례식장 직원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상황 정리됐죠. 제가 민준 씨의 법적 아내고 여기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접니다. 당장 화장장으로 모실 준비하세요. 어떤 재래의식도 다 생략합니다. 수아가 내 지시를 듣고 나를 말리려 들었다. 안 돼.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아이의 아빠라고.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시고모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무슨 권리? 남의 가정 파탄낸 년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당장 안 꺼져. 최 변호사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자 수아의 팔을 낚아채듯 끌고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의 야유와 욕설을 뒤로한 채 말이다. 관이 밖으로 밀려나갔다. 나는 뒤따라 걸었다. 울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박 여사는 의자에 누운 채 자기 아들이 화장터로 끌려가는 걸 실눈을 뜨고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장장 안 이글거리는 불길을 응시했다. 마치 내 10년의 바보 같았던 시간들도 저 불길 속에서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민준아, 이제 가라. 내 더러운 배신과 나에 대한 기억까지 전부 안고 나는 남아 이 쓰레기 같은 난장판을 청소할 테니까. 그리고 너희 중 그 누구도 두 다리 뻗고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장례식은 수아와 최 변호사에게 끔찍한 수치심을 안겨주며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궁지에 몰리면 독사처럼 더 위험해지는 법.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 새로운 폭풍이 몰아쳤다. 현실이 아닌 인터넷 공간에서였다. 휴대폰을 켜자 온갖 알림이 폭주했다. 개인 소통망, 대형 인터넷 게시판, 문자까지 온통 쌍욕과 저주로 가득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부 인터넷 모임에 들어가 보니 기가 막힌 제목의 글이 나를 반기고 있었다. 재산 독차지하려고 남편 생명줄 끊어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 아내. 임신한 내연녀, 벼랑 끝으로 몰아. 글에는 장례식장에서 몰래 찍고 교묘하게 짜깁기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는 나, 그리고 배를 감싸 안고 오열하는 수아. 내용은 완벽한 날조였다. 나는 불임이라는 자격지심에 미쳐 남편의 수술을 거부하고 재산을 탐내는 악독한 아내로 묘사되어 있었다. 반면 수아는 지독한 핍박 속에서도 병원 갈 돈조차 없이 눈물 짓는 가련한 사랑의 희생양으로 둔갑해 있었다. 댓글창은 나를 향한 악플러들의 십자포화로 아수라장이었다. 짐승만도 못한 년. 저러다 천벌받지. 뱃속 아기가 너무 불쌍해.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까지 고용해 내 개인 계정을 집단 공격했다. 예전 사진들을 파헤쳐 외모를 비하하고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빗발쳤고 받으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살해 협박이 날아왔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누군가 대문에 시뻘건 치를 들이부었고 쥐시체와 함께 쪽지 한 장이 버려져 있었다. 밤길 조심해라. 주변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군대는 사람이 더 많았다. 나는 문을 쾅 닫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여기서 흔들리면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란 걸 잘 알고 있었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윤아, 나도 봤어. 이것들 아주 막 나가네. 걱정 마. 명예훼손, 모욕죄 자료 싹 다 수집하고 있어. 무더기로 고소장 날릴 거야. 넌 일단 아무 반응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더럽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코너에 몰려 초조하다는 증거니까. 인터넷이 한창 뜨겁게 달아오를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보세요. 시사 고발 방송의 김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사모님 사건을 취재 중인데 억울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 단독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입장을 제대로 밝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빠르고 자기적이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뒤 혜진에게 그 기자의 신원 파악을 부탁했다. 1시간 뒤 혜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다행이다 지윤아. 너 안 넘어갔구나. 그 김 기자라는 사람. 돈 받고 자극적인 기사만 써주는 악질 황색 언론 기자야. 최 변호사랑 유착관계 있는 놈이라고. 너 교묘하게 편집해서 완전히 매장하려던 수작이야. 나는 헛웃음을 쳤다. 정말 끝까지 갈 작정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그들 방식대로 놀아주지. 나는 김 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만남을 수락했다. 단, 장소는 내가 정하고 나 역시 대화 전체를 녹화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나는 감시 카메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강남의 조용한 찻집을 골랐고 혜진을 몰래 옆자리에 대기시켰다. 다음 날 나는 단정하고 세련된 양장 차림으로 나갔다.
불쌍한 피해자 행세 따윈 할 생각 없었다. 김 기자는 촬영 기사를 대동하고 먼저 와 있었다. 그는 내 당당한 모습에 흠칫 놀란 눈치였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 씨. 지훈 씨.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녹음 기능이 켜진 내 휴대전화를 탁자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네, 김 기자님. 시작하시죠. 질문엔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단, 제 답변을 앞뒤 자르고 악의적으로 엮어내지만 않는다면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시작했다. 지윤 씨, 남편의 수술을 거부하신 결정에 대해 대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문부터가 다분히 공격적이고 편파적이었다. 나는 사진기를 똑바로 응시했다. 김 기자님, 지금 도덕을 말씀하셨습니까? 10년 동안 아내가 피땀 흘려 번 재산을 내연녀에게 다 퍼주고 아내에겐 거액의 빚만 떠넘기려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 장기라도 팔아서 남편 살려놓고 난 길거리에 나앉아 그 두 인간이 내 돈으로 희희낙낙하는 꼴을 박수치며 지켜봐야 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돈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고 하죠. 네, 맞아요. 제 돈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제 돈이요. 그걸 왜 상간녀 입에 떠먹여줘야 합니까?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수아에게 송금된 내역들이 적힌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나는 그것을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며 아등바등 살 때 제 남편은 수아 씨 고가 가방 사라고 수천만 원을 쏴주고 있었습니다. 자, 대답해 보시죠. 제가 돈에 미친 악독한 여잔가요? 아니면 내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평범한 아내인가요? 김 기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거짓 억지 틀을 씌우려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래도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네, 아이는 죄가 없죠. 하지만 그 아이를 방패 삼아 탐욕을 채우려는 추악한 어른들은 명백한 죄인입니다. 저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와 법을 믿습니다.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김 기자님, 당신이 누구 사주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펜은 진실을 쓰라고 있는 거지. 범죄자들 뒤처리나 해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 당신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김 기자는 말문이 막혔다. 서둘러 촬영을 멈추고 쫓기듯 자리를 빠져나갔다. 여론전이 수포로 돌아간 후 나는 다음 전장을 준비해야 했다. 바로 회사였다. 민중과 내가 함께 일군 정보기술 회사는 선장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 혼란을 틈타 수아가 여왕이라도 된 양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작정으로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강 부사장의 전언에 따르면 수아는 회사에 나타나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민준의 대표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선언했다. 이제부터 이 회사 대표는 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 오빠보다 제가 여러분 대우는 훨씬 잘해드릴 테니까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한 팀장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급여는 어떻게 주실 건데요? 회사 계좌 다 동결됐잖습니까? 수아가 당황하며 최 변호사를 쳐다보자 그가 대신 나섰다. 그건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수아 씨 개인 자금력이 튼튼하니까요. 그때 한 회계 직원이 다 들리게 중얼거렸다. 자기 타고 다니는 차도 민준 대표가 사준 거면서 무슨 개인 자금? 발끈한 수아가 악을 썼다. 내 밑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당장 사표 쓰고 나가. 이 회사는 내 거니까. 그녀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던지기 시작했다. 강 부사장이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지윤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저 여자 회사 다 말아먹게 생겼어요. 비상 예비자금까지 자기 개인 계좌로 빼돌리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회사를 망치게 둘 수 없었다. 이젠 버림받은 전처가 아니라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진 주주로서 나설 차례였다. 나는 강 부사장을 은밀히 만났다. 부사장님, 걱정 마세요. 그 여자 회사 돈 1원도 못 건드립니다. 나는 부사장에게 복사해둔 저장 장치를 건넸다. 이거 수아가 민준이랑 짜고 가짜 계약서 만들어서 회사 돈 빼돌린 증거예요. 2년 동안 횡령한 돈만 수십억입니다. 그 여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횡령 공범, 도둑년이라고요. 강 부사장이 격노했다. 어쩐지 매출이 잘 나오는데도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치더라니. 어쩐, 이 짐승 같은 것들. 부사장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증거들 당장 쓰세요. 제가 가진 지분, 비록 지금 법원에 묶여 있긴 해도 의결권 행사에는 문제 없습니다. 임시주총 소집하세요. 다른 주주들 설득하시고요. 우리 지분 합치면 저 여자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강 부사장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맞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는 즉각 직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저 따위 쓰레기한테 이 회사를 넘길 순 없죠. 좋아요. 내가 미소 지었다. 그럼 수아한테 임시 주총 초대장 보내세요. 마치 그녀의 대표 취임을 축하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인 것처럼 꾸며서요. 높이 올라갈수록 바닥에 처박힐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주주총회 당일 수아는 한껏 기고만장한 태도로 등장했다. 상석에 앉은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 방식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지분 다 파세요. 내가 다 사드릴 테니. 그때 강 부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아 씨, 그 헛소리 짓거리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그는 탁자 위로 두꺼운 증거 서류철을 쾅 소리나게 던졌다. 동시에 대형 환등기 화면에 가짜 계약서들과 그녀의 계좌로 흘러간 회사 자금 내역이 낱낱이 띄워졌다. 이게 당신이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강 부사장이 쩌렁쩌렁하게 선언했다. 법과 정관에 따라 이 시간부로 당신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수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최 변호사가 땀을 흘리며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다른 주주들이 분노하여 소리치고 있었다. 도둑년, 당장 안 꺼져. 결국 보안요원들이 호출되었고 그들은 질질 끌려나갔다. 끌려나가며 발버둥 치던 수아는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스스로 쓴 가짜 왕관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건 수아에게 돈줄이 완전히 끊겼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었고 그녀의 다음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졸했다.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자신을 수아의 엄마라고 소개한 여자는 내게 다짜고짜 쌍욕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네 년이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알아? 당장 멈추지 않으면 네 년 집구석 찾아가서 확 불질러 버릴 테니까 밤길 조심해.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이어 강 부사장에게 전화가 왔다. 지윤 씨, 조심하세요. 저것들 지윤 씨 댁문 앞에 또 붉은 칠을 뿌리고 쥐시체 던져놓고 갔습니다. 본격적으로 협박을 시작했어요. 나는 즉시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고 집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제 내가 쥐고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 나는 지방의 한 낡은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5년 전 민준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입원했던 곳이었다. 그때 그는 하반신, 하정확히는 생식기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다. 나는 당시 주치의를 찾아가 민준의 과거 의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다. 기록이 발급되기를 기다리며 나는 5년 전 의사가 내게 민준이 사고로 무정자증이 되어 영구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말하던 날을 떠올렸다. 남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거짓말을 택했다. 내가 불임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온 가족에게 뒤집어 썼다. 친구들과
시댁 식구들의 조롱과 멸시를 5년 동안 묵묵히 견뎌냈다. 오직 민준, 그 사람 하나만을 위해서 간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서류를 꺼내 읽어보았다. 활자는 너무나 명확했다. 정관 및 고환 영구 손상, 완전 무정자증, 영구 불임 헛웃음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모든 존엄을 희생해가며 지켜준 비밀이었건만 그는 그 핑계로 다른 여자와 뒹굴며 나를 기만했다. 그리고 수아, 민준의 아이를 가졌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그 여자. 민준조차 죽는 순간까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가 자기 핏줄이라 믿고 모든 재산을 몰아주려 했던 그 아이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수아는 민준마저 처참하게 농락했던 것이다. 이 의료 기록은 그들의 관에 박힐 마지막 챈기가 될 것이다. 이 증거를 손에 쥐고 혜진과 나는 함정을 팠다. 내가 재판에 지쳐 항복하는 척 연기하기로 했다. 혜진을 통해 수아 측에 합의를 제안했다. 재산의 30%만 떼어주면 아이를 인정하고 물러나겠다는 미끼를 던졌다. 그들은 덥석 미끼를 물었다. 최 변호사가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야 현실 파악이 되셨나 보군요. 하지만 30%는 턱없습니다. 수아 씨는 70%의 회사 경영권까지 원합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다. 내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굴복했다고 굳게 믿으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쾌재를 부르는 동안 나는 조용히 모든 사냥 도구를 정비했다. 녹음 파일, 시어머니의 상납 통장, 수십억 횡령 증거,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민준의 영구 불임 진단서. 이제 심판의 날만 남았다. 그 폭풍전야의 어느 비오는 밤, 내 아파트 문 앞에 시어머니 박 여사가 불쑥 나타났다. 비를 쫄딱 맞고 처량하기 그지없는 몰골이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윤아, 내 며느리야. 나 좀 살려다오. 수아, 그 독한 년이 날 쫓아냈어. 늙고 냄새나서 꼴 보기 싫다고 내 짐을 다 밖으로 내던졌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귀신에 홀렸었어. 제발 용서해주라. 나는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인과응보였다. 수아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하자마자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이 늙은 여자를 쓰레기처럼 내다 버린 것이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왜 쫓겨나셨대요? 그 집안 귀한 손주 낳아줄 며느리한테 그토록 공을 들이시더니 어머니가 다 오냐오냐 하며 키운 괴물 아닙니까? 내가 미쳤었지. 지윤아, 제발. 나 좀 거둬주라. 여기서 청소하고 밥하면서 내 종 노릇이라도 할게. 나는 차갑게 웃었다. 여긴 자선구호 시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머니도 제게 도움을 주셔야겠네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세요. 수아한테 매달 돈 받고 입막음 당한 거 그 여자가 어떻게 저를 괴롭히라고 부추겼는지 전부 다 증언하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방어들 돈 정도는 드릴게요. 싫으시면 그냥 길바닥에서 주무시든가요. 그녀는 잠시 갈등했다. 하지만 공포와 탐욕이 다시 이겼다. 알았다. 그 여우 같은 년 밑바닥까지 다 까발려 주마. 모든 증거와 증인 세팅이 끝났다. 최후의 전쟁이 다가왔다. 재판 당일, 나는 차분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반대편 피고석에는 불쌍하고 연약한 임산부 행세를 한 수아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의 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 변호사는 민준과 수아의 진실한 사랑과 죄 없는 뱃속의 생명에 대해 구구절절 동정심을 유발하기 시작했다. 수아의 가련한 연기는 명배우 뺨치는 수준이었다. 판사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완벽한 순간에 눈물을 훔쳤다. 그들의 연극이 끝나자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싸구려 극본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뱃속의 아이를 유일한 상속의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특정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초음파 사진을 제출했죠. 하지만 혜진은 문서를 번쩍 치켜들었다. 여기 해당 병원에서 발행한 공식 공문이 있습니다. 제출된 초음파 사진의 날짜에 수아라는 이름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기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의 서명 역시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수아와 최 변호사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최 변호사가 당황하며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혜진은 밀어붙였다. 게다가 저희는 다른 병원을 통해 피고 수아 씨의 진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가 임신을 한 시기는 정확히 작년 10월 둘째 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기 고인 민준 씨는 싱가포르로 장기 출장 중이었습니다. 여기 비행기표와 출입국 증명서가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자, 수아 씨,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는 당신의 약혼자가 외국에 있을 때 대체 누구의 씨를 베신 겁니까? 수아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방청석에서 실소와 조롱이 터져 나왔다. 최 변호사는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수정 시기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숨통을 끊어버릴 시간임을 직감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아 씨, 아직도 그 뱃속의 애가 제 남편 아이라고 우기고 싶습니까? 그래. 네가 애 못 낳는 돌성녀라 질투해서 이러는 거 다 알아. 수아가 악을 썼다. 나는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민준의 진단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제 남편의 5년 전 의료 기록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생식 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절대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완전 무정자증 환자였습니다. 법정 안에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이 휩쓸었다.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기절한 척하는 것이었다. 최 변호사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들고 있던 서류 더미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하며 기겁을 했다.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5년 동안 내가 짊어졌던 비밀이 역설적이게도 오늘 나를 가장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었다.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궁지에 몰린 수아와 최 변호사는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수아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최 변호사를 향해 미친 듯이 삿대질을 해댔다. 이 독사 같은 새끼. 너 혼자 빠져나가려고? 저 지독한 각본 다 이 변호사 새끼가 짠 거예요. 민준 오빠 재산 다 빼돌리려고 나한테 접근해서 이용한 거라고요. 뱃속의 아빠요? 저 새끼예요. 저 쓰레기 변호사 새끼 애라고요. 더 거대하고 역겨운 배우가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내 멍청했던 남편은 결국 이 두 사기꾼 불륜 남녀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꼭두각시이자 현금 지급기였던 것이다. 쏟아지는 위조 서류와 사기 정황 증거들로 인해 재판의 양상은 단순 민사소송에서 대형 형사사건으로 완전히 뒤집혔다.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다. 고인 민준의 유언장은 기망과 사기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을 전면 무효화한다. 고인의 모든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 지윤에게 상속된다. 아울러 피고 수아와 최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을 명한다. 판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찰들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철컥,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수아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질질 끌려나갔다. 한때 훌륭한 법조인 행세를 하던 최 변호사는 넋이 나간 채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박 여사는 법정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웅크려 있었다. 드디어 이 길고 끔찍했던 악몽이 완벽하게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 길, 박 여사가 헐레벌떡 쫓아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지윤아, 지윤아,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나 좀 데리고 살아주라. 응? 나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그녀의 품에 던졌다. 여기요.
이게 민준 씨가 어머니한테 남긴 법정 최소 상속분, 정산한 돈입니다. 시골 내려가서 방 하나 얻어 사실 정돈될 겁니다. 이제 저랑 어머니 인연은 이걸로 완벽하게 끝입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 문을 나섰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서울의 그 크고 끔찍한 기억이 배인 부동산들을 전부 처분했다. 그리고 제주도 애월 바닷가 마을에 작고 예쁜 독립서점을 열었다. 이곳에서의 내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어느 늦은 오후, 노을이 지는 해변을 혼자 걷다 발걸음을 멈췄다.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남아있던 결혼반지를 조용히 빼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다. 반지가 포물선을 그리며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내 안에 마지막 남은 상처와 분노도 밀려오는 파도에 씻겨 저 멀리 떠내려갔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징동했다. 최근 알게 된 동네 친구가 차 한잔하자는 따뜻한 문자였다. 나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눈을 감고 시원한 제주의 짠내음 섞인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일의 태양은 어제보다 훨씬 눈부실 것이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널리 퍼뜨리고 우리 사회의 빛을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